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5월 8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5월 FOMC 결과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이었습니다. 3회 연속 동결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후까지도 그 흐름이 유지가 되면서 코스피는 2,180선을 넘어섰고요. 코스닥도 0.9% 상승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일단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정부죠. 바이든 행정부의 AI 칩 수출 통제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이 오히려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자, 오늘 FOMC 특집으로 준비한 증시 인사이트에서는요. 향후 시장 그리고 경제 전망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머니주민에서는 먼저 관세를 인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선을 그은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로 건너간 시진핑 주석, 두 사람의 속내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투자 노하우에서는 연내 도입을 위해 정부가 자문단까지 출범시킨 기금형 퇴직연금, 기존과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지 또 투자자들은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 SK증권 리서치센터 자산전략부 윤원태 부서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FOMC,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이었습니다. 이게 올해 지난해 12월 달에 한 번 인하했고 그리고 올해 1월, 3월, 5월 세 번 연속 동결이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대부분 동결을 예상했고요. 결론은 만장일치 동결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도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금리도 크게 튀지는 않았고요. 시장 예상대로 동결을 했지만 미세한 차이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성명문에서 보면 미세한 차이점 중에 한 가지는 몇 가지의 조금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커진 것 같고요.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라고 더라는 further라는 단어를 추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실업률과 물가가 동반 상승할 리스크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언급했던 부분의 차이점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올해 1분기 GDP 역성장과 관련돼서 역성장을 까보니까 실제 역성장은 아니었고 수입 부분에 대한 치중이 컸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왜곡이었다라고 밝히면서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시켜줬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조금은 피하려고 했던 문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통화정책은 당분간은 조금 매파적인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FOMC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버텨낼 만큼 경기 자체는 견조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간밤 FOMC 결과에 대해서요? 예,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우선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다음번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으로 좀 돌아선 것이 이번 FOMC 결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미 연준이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결국은 이제 어떤 지표를 확인하겠다라는 입장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기 뭔가 때문에요. 하드 데이터를 확인하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거를 지금 속단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도 사실은 이제 관세를 매겼으면요. 이제 내수가 이제 부활할 수도 있겠죠. 이제 잡마켓이 부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또 이제 그 수출입에 종사하던 사람들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우리가
뭐 섣불리 지금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데 미국 경제 어떻게 돌아갈지도 참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네, 확실히 이제 올해 연초보다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굉장히 늦춰지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5월 얘기 나왔다가 6월 얘기 나왔다. 지금은 이제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없을 거다. 하반기나 돼야 금리 인하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의 반응도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고요. 딱 하루 차이로 반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4월 30일 전까지, 그러니까 4월 30일이 고용지표가 발표됐던 날인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연내 4회로 봤었는데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지금 3회로 페드워치 기준으로는 줄어든 상황이고요. 6월 기준금리 인하 보다가 이제 7월로 후퇴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마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상반기 이제 없다라고, 특히 6월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는 7월도 쉽진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7월, 아니면 이제 9월까지도 넘겨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FOMC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게 5월 FOMC에서 어떻게 보면 결론인 것 같은데 그 불확실성의 해소는 결국에 관세 이슈가 되겠죠. 관세 이슈가 지금 4월 초에 부과하고 나서 3개월간 유예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3개월 내에 모든 관세가 이제 협상을 마무리해야 7월에 인하가 확실시되는 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일 것 같은데 그게 혹시라도 지지부진하게 흘러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잔존하게 된다라면 7월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7월도 어렵다. 사실 그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금리 빨리 인하해라라는 압박을 해왔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랬는데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보니까 뭐 트럼프 만날 생각도 없다고 하고 뭔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그 의지를 내비쳤거든요. 저는 조금 뭐 이번에 발표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약간 좀 이 트럼프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냈거든요. 지금 뭐 실업률도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죠. 트럼프는 이 정책으로 고용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고용도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용 지표는 좋게 나왔습니다만 지금 아직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효과가 뭐 시장의 지표로서 확인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 영향을 미친 결과는 아닌 거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의구심을 계속 지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관세 정책이 이제 물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겠다. 라는 입장인 것이고 아직 결론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재무장관이나 지금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듯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그냥 금리 인하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할 정도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 발언을 했을 때에는 당장이라도 이제 파웰을 해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시장 반응을 보더니 그 다음 날 자기는 해임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방향을 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웰도 그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1970년대 이제 오일 쇼크 상황에서 통화 정책이 굉장히 방향성이 없어서 굉장히 큰 미국의 경제에 굉장히 큰 피해를 봤던 것을 생각을 하면 그 당시에 이제 볼커 의장이 나타나서 이 통화 정책을 독립성을 쟁취하고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얼마만큼 행정부가 통화 정책에 대해서 관여를 했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경제가 흘러갈 수 있는지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파웰 의장의 해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임기는 사실 보장돼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이제 사실 트럼프의 해석은 그렇지는 않죠. 그래요? 이제, 트럼프는 자기가 이제 임명권이 있으니까 해임할 수도 있다라고. 해임할 수도 있다고. 계속 일기 때부터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명을 한 파웰이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사실은 이제 뭐 연준을 흔들었더니 네.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마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함부로 흔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혹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인형 발언 보셨죠? 인형 발언. 예, 그 강요 회의에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트럼프의 강경적인 이런 관세 정책이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인다라는 우려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러니까 인형 30개 갖고 가질 수 있었던 아이들이 이제 2개만 갖게 되는 거고 2개도 약간 더 비싸게 사게 되는 거고 보셨죠 그거? 그 굉장히 지금 뭐 공화당 상원 내에서도 지금 엄청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결국에는 본인도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선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의 그 목적을 생각해 보면 네. 하나의 퍼즐은 기준금리 인하거든요. 아니면 예. 시장 금리를 낮춰야 되는 게 퍼즐을 끼우는 하나의 그 마침표가 될 것 같은데 파월이 지금 안 따라오고 있다는 게 그렇죠. 문제인 거죠. 예. 그리고 기준금리를 낮춰야 미국 재정 부담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파월은 중립적으로 또는 네. 통화정책 당국에서 해야 될 일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답답할 따름일 것 같고요. 반대로 파월 입장에서는 저는 파월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파월이. 듭니다. 예. 페드 입장에서 양대 책무라고 하는 물가와 네. 고용 그 부분만 생각한다면 지금은 페드 입장에서는 동결하는 게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뭐 부동산 때문에 인하하는 게 맞냐, 네. 경기 때문에 인하를 해야 되냐라는 논란들이 항상 있는데 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우선은 가장 첫 번째와 두 번째 듀얼 맨데이트를 가지고 정책을 실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이게 예. 트럼프 입장에서 그런 발언은 이제 네.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모든 이제 정책이 이제 약달러를 선호하고 그렇죠. 지금 관세 정책을 이제 제시하고 있고 네. 이 모든 정책이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주변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건 둘 다 이제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는 자기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살짝 포기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맞아요.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두 손에 지금 내가 무역 수지를 밸런싱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 물가 안정을 갖고 올 거냐라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그런다면 무역 수지 밸런싱이 더 큰 목표다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제가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이제 뉘앙스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트럼프는 같습니다. 확실히 정치인이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트럼프의 이번 인형 발언에 대해서도 백만장자 관점이다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네, 뭐. 마치도 이제 뭐 빵을 못 먹으면 네. 고기를 먹지 그러느냐 이제 그런 얘기랑 똑같은 그렇죠. 비슷하게 들리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파월은 변호사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법률에 맞춰서 네. 기존 페드의 법에 맞춰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양측 간의 대립이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만약에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고용 자체가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는 양상이라고 하면 또 제롬 펄 연준 의장에 대해서 금리 인하 시기 놓친 거 아니냐라는 실기론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이제 그 두 가지 변수 중에 상대적으로 어느 게 더 심각성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제가 7월 인하 가능성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생각 안에서는 지난 4월 지표까지도 하드 데이터들이 예상보다도 잘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거는 5월, 6월 데이터를 봐야 네. 되는데 그 2달 동안 하드 데이터가 과연 꺾일까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꺾이지 않는다라면 그래서 7월 인하 가능성도 조금 더 뒤로 더 늦게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투자자들이 또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양적 긴축 부분이고 뭐 대차 대조표 축소라든지 아니면 이 종료. 이게 대차 대조표 축소 종료라는 거는 결국엔 시장의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건데 이번에 그 언급은 없었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우선 QRA 지난번. 미국 예, 분기 재무 계획에서도 네. 지난번 그 전 QRA와 별 차이점이 없었고요. 오늘 FOMC에서도 QT 관련된 언급은 3월과 동일했습니다. 네. 계획을 3월과 동일하게 가져간다라고
밝혔고요. 앞으로의 과정을 생각해 본다라면 기준금리 인하가 뒤로 늦춰진다라면 그 다음에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수단이 QT 종료라던가 네. 아니면 지금 베센트가 요즘에 말하고 있는 SLR 규제 완화 예. 이런 걸 가지고 시장 금리를 끌어내려는 정책을 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확실히 연준은 고용보다는 좀 뭔가 물가 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불러올 이렇게 뭔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좀 네. 우려를 하는 듯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이전 주말에 저희 이제 긴 연휴 마치고 그 사이에 이제 그 고용 보고서가 있었는데 네. 고용 보고서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이 높았는데 괜찮았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진짜 실질적으로 아직 관세 정책이 영향을 준 지표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4월달 이제 고용 지표가 지금 이제 17만 7천 명 네. 증가했다고 나왔고요. 시장 예상치가 이제 13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상치가 하향 조정된 거잖아요. 그 이전에. 예, 그래서 이제 예상치를 이제 상회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그 3월달 고용 지표가 사실 처음에 발표됐을 때는 22만 8천 명, 네. 그랬는데 이게 18만 5천 명으로 하향 수정됐죠. 그러니까 지금 그 1, 4분기까지의 고용 지표들은 다 하향 조정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1, 4분기가 그 미국의 GDP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역성장. 예, 그러니까 역성장을 통해서 역성장의 지표가 지금 그 고용 지표에 묻어 나오는 것이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기에 그치고 지금 4월달에 회복이 됐기 때문에요. 예,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안도하는 이제 연준은 이제 안도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트럼프는 왜 그런데 본인 관세 정책 때문이다라면서 자화자찬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내가 해외에 물건들을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안에서 고용이 일어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불법 이민자 추방하고. 예. 재밌는 게 1분기 GDP 역성장 났을 때는 네. 바이든 때문이다 바이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전 정부 때문이다. 네. 예. 좋은 거는 본인 네. 때문이다 그러고 좋은 건 내 덕이고 그렇죠. 안 되는 건 남 나쁜 거는 전 정부 탓하고. 탓이다. 네.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정신 건강이. 아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영국하고 처음으로 이제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 주말에 이제 스위스에서 만나잖아요, 이제 중국하고. 자, 여기에서 뭔가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다음에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제 미 연준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갈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은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큰 기대는 네. 하지 말아라. 예. 결론은 안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우선 만남 자체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번 만나겠죠. 그 이후로 여러 번 네. 만나고 나면 이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지금 이 관세의 불확실성은 최고점은 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영국과의 협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영국을 1호로 이제 점차 여러 국가들이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라면 그동안 있었던 불확실성은 점차 해소되는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환율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환율이 난리 났었어요. 그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나타냈고 뭐 네. 홍콩 달러, 대만 달러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면서 이례적으로 이제 홍콩 중앙은행은 오히려 돈 풀기에 나섰고 그러니까 홍콩 달러를 매도한 거죠. 그래서 네. 홍콩 달러 강세를 어느 정도 하단을 막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뭐라고 하죠? 비관세적 부정행위로 첫 번째 꼽은 게 환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에다가 상대 교역국은 강세 이걸 원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이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트럼프한테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다라는 해석도 하더라고요. 예, 뭐 그럴 수 있겠죠. 이제 우선 미국의 압력 때문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다 해석하고 있는 것 네. 같고요. 이제 대만하고 이제 무역 협상 시작하고 나서 뭐 어떻게 시장에 전달됐는지 몰라도 이제 환율에 대한 이제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고 뭐 말하라고 합의가 있을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985년에 이제 프라자 합의 같은 합의들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달러 평가 절하가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행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원화도 이 동조화돼서 이제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제 지금
홍콩은 좀 예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콩 폐가제. 달러는 원래 이제 그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관리당국이 이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통화를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내려오지 그게 못하게. 7.75에서 예. 7.85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홍콩은 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사실은 이걸 어떻게 이제 갑자기 낮출 수 있는 것인지 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국이 뭘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이제 달러를 공급해주는 금융시장에 달러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합의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을 잘 이용을 해서 우리가 상시적인 통화 수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결하는 그러한 디딤돌로 삼으면 우리나라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달러 환율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글쎄 그 적정 수준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변동폭이 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밤 사이에 막 25원씩. 뭐 10원 움직이면은 뭐 덜 움직인 예. 것 같이 느껴지는 예. 그러한 환율에서는 우리가 그 수출입을 하기가 굉장히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변동성이 큰 환율 시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얼마나 이제 큰 피해를 보는지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생각을 잘 못할 수가 있는데요. 하긴 어제 오전에 그 개장 전에 역외 환율 보면 1,475. 네, 만약에 예를 네. 들어서 수출 기업이 1억 불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었다고 치면 지금 환율이 50원 막 떨어졌잖아요. 하루 그 연휴가 지나면서. 네네. 그럼 50원이 떨어지면 50억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손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수출입 계약을 체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환해지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결코 누구한테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우리가 환율의 변동폭을 보면 하루에 1원 움직이는 것도 크게 움직이는 거였어요. 네네. 예, 근데 지금은 뭐 하루에 10원 움직이면 좀 안정적인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이상한 지금 착시 현상에 우리가 겪고 있거든요. 아니 이른바 그것도 뉴 노말인가 싶을 정도로. 예.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죽을 맛일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뭔가 제 계약을 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자꾸 달러를 피하고 싶고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보다는 안정적인 환율이 움직이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일단 변동폭 그러니까, 자체가. 예, 레벨 자체를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내려오는 게 저한테는 좋은데요. 저는 교수님, 돈을 쓰니까 저는 돈을 달러 쓰니까 환율이 워낙 약세는 별로 그렇게 좋진 않으니까. 좋지 않습니다만 수출 기업한테는 올라가는 게 좋을 거고. 그렇죠. 워낙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레벨을 가지고 우리가 뭐 어디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변동폭 자체가 이거보다 훨씬 줄어야 예. 뭔가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소비 생활하는데도 편하고 그렇죠.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럴 거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시아 통화가 주말 사이에 갑자기 강세 보였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중국 쪽에서 이제 지준율 인하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안화 자체도 다시 좀 약한 모습이고. 우선 단기적으로 저희가 보는 밴드는 1,400원대보다는 좀 올라서야 되지 않을까. 달러 환율이? 정상적으로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1,420원대에서 50원대 사이. 그 정도가 앞으로 조금 단기적인 밴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 이유는 우선 지금 지난주부터 있었던 단기적인 아시아권의 강세는 일시적인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고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려면 정말 제2플라자 합의와 같은 어떤 통화 정책의 양국가 간의 협상이 있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이.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정상적인 통화 관계 안에서는 기존 레벨대까지 저는 다시 회복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국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위를 육박했던 네. 케이스들이 이제 연말 연초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반영되면서 1,450원대를 상회했었는데 네. 우선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제외하고 난다라면 네. 1,450원보다는 언더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지금 이제 약달러 환경이 계속해서 4월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약달러 환경의 경우에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영국을 필두로 점차 이제 협상이 진행돼 간다라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될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인 뷰 보고 있고요. 네네. 그렇게 된다라면 다시 약달러에서 강달러로 돌아서면서 원달러 확률도 다시 1,400원을 상회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미국 뉴욕 증시 투자하신 분들은 지난해 한참 많이 강달러일 때 들어갔다가 최근에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떨어지고 다시 이제 좀 회복이 되니까 팔고 싶은데 보니까 이제는 원화가 좀 약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또 환차손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환율로만 보면 조금 기다리는 구간이 네, 맞다라고 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이제 원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은 또는 뭐 이제 신규 진입을 신규 진입을 네. 하기에는 좋은 시기다라고 그러게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다시, 예.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출연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채를 사기에는 좋은 환경이다라고 미국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접 투자로 지금 원화를 가지고 계신 분이 달러로 환전을 해서 미국채를 투자하기에는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그럼 바로 생각됩니다. 국채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미국채 어떤 점이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건지 또 미국채 향방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제 뭐 4.2 정도에서 지금 등락이 있는 상황이고 뭐 단기물도 그렇게 쉽게 수익률이 내려가진 않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우선은 지금 4.5까지 올랐다가 예. 4.2에서 4.3 레벨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여건상 비정상적인 구간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4.3 위에 올라간다라면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지난번 미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유럽, 일본, 중국 중에 어느 국가가 매도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일시적인 매도 압력 때문에 금리는 많이 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달러 자산 회피가 나타나면서 또 매도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의 전제처럼 관세 이슈가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가 된다라면 다시 미국 달러 자산을 선호하는 강달러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달러 환경과 함께 미국채 매수도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그 10년물 미국채 수익률의 움직임 밴드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향후 전망은? 4.2, 4.3 보이고 있는데요. 네. 적어도 4.0까지는 쉽게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0까지 네. 그 얘기는 이제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4.0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국채에 대해서는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일단 스카페센트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낮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국채 가격은 올라간다는 소리고 네. 미국채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네. 예, 이대로 이게 될까요? 이제 예. 뭐 에피소드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4.5까지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네. 이게 결국은 그 미국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지금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사람들이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의 국내 말고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책 금리보다 지금 10년물 금리가 지금 낮은 상황이 계속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비정상적인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 금리가 충분히 내려올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앞서서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금리 하락폭이 좀 기존에 예상하는 것보다 좀 적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까지 강세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국채 가격이 쉽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예, 그렇죠. 그러네요. 또 두 분의 뷰가 살짝 다르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할게요. 우리나라 금통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볼게요. 29일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동결할까요? 인하할까요? 지금 금리 차를 좀 고려를 한다고 그런다면 네. 결국은 이제 동결 쪽에 저 마음이 쓰이긴 합니다만 이제 환율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매일 마음이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더 이상 이제 금리 못 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환율이 갑자기 지금 1,300원대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룸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날 여력은 있다. 그리고 이제 하는 총재가 지금 스페인 가서 얘기했나요? 이제 호텔에서 우리는 이제 금리 인하 과정에 있다라고 이제 확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게 경기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낮출 수 있다. 그리고 경제 전망도 사실은 1, 4분기 지표 나오면서 한은도 지금 1%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은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춘다고 그런다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소장님은요?
우선 5월 금통위는 인하 확률이 한 95%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시장 금리를 다 반영을 했습니다. 예. 국고채 3년이 오늘도 2.25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그럼 기준금리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까지 지금 이미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환율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B컷 그러니까 50bp 인하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50bp 인하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50bp 인하했을 때 부작용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건 어렵겠지만 5월 금통위에서는 25bp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분기까지도 분기마다 한 번씩은 충분히 인하하면서 연말 기준금리 2.0까지는 충분히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서학개미 토픽,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부터 레딧 그리고 에스티로더까지 총 3개 종목에 대해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서학개미 분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종목이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입니다. 현재 주가는 110.48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1분기 실적에서 매출, 고객 수, 수주 잔고까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안정적인 성적을 냈습니다. 특히 중장기 성장성 지표로 보는 RPO, 즉 잔여 이행 금액은 예상보다 24%나 높았고 국제정부 매출도 14% 이상 증가하면서 유럽과 우방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실적 발표 직전 기대감이 워낙 높았던 탓에 주가는 최근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상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1% 급증했고 연간 기준으로도 최소 68% 이상 성장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움증권은 팔란티어의 내재 가치를 3,175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번 조정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레딧입니다. 현재 주가는 105.53달러 선이고 목표 주가는 컨센서스 기준 160.4달러 선입니다. 고점 대비 주가가 50% 이상이나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요. 신한투자증권은 AI 기반의 검색과 번역, 수익화 확대 전략을 주목하면서 2026년 기준 PER 36배 수준이면 여전히 매수 매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레딧의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전년보다 61% 늘었고요. 수익성도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EPS 역시 흑자 기조를 3분기 연속 유지했습니다. 이 실적 발표 당시 주가는 장전 한때 18% 이상 급등했다가 컨퍼런스 콜 중에서 4월 유저 성장률이 높은 두 자릿수로 둔화될 수 있다는 언급에 오히려 5%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이런 주가 반응을 과민한 반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레딧은 광고 수익화가 아직 초기 단계라 경기나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플랫폼 내 활동성이나 마케팅 확장에 따라 훨씬 더 좌우된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글로벌 럭셔리 뷰티 업체 에스티로더입니다. 현재 주가는 59.26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68.92달러입니다. 에스티로더 실적은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운영 효율성과 재고 관리, 전략적 가격 인상 등 덕분인데요. 참고로 에스티로더는 실적 악화로 대규모 인력 감축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호실적에도 주가가 탄력적이지 못했던 이유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글로벌 면세 유통 채널의 위축과 중국과 한국 면세 시장의 유통 구조 변화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관세 이슈와 관련해선 올해 영향은 없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인 만큼 내년부터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고요. 미국 판매 제품의 75%는 이미 북미 생산, 또 중국향 제품도 생산지를 유럽과 일본으로 옮겨가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오늘 밤 뉴욕 증시 종목 대응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인사이트였습니다.
도무지 비상구가 보이지 않던 미중 간 드디어 스위스에서 만납니다. 강대강으로 치닫던 미중 관계에 소방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만남이 미중 간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두 정상의 최근 움직임과 속내는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랜만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드디어 이제 스위스에서 만납니다. 지금 중국 외교부 따르면 이제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스위스 방문해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과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참 이게 시장에서는 그 전에 계속해서 양국 간의 물밑 협상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번 자리에 만나서 뭔가를 협상을 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그 중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가 알 방법이 그러게요. 없죠. 다만 지금 허리펑이라는 사람은 그 중국의 실질적으로 시진핑에 가장 가까운 경제 책사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최측근으로서 지금 이 관세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공식적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의 그 흐름이 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가장 최전선의 책임자들이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이 그 미국과 이 교섭을 하면서 내건 조건이 몇 개 있었어요.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첫째가 너무 미국의 행정부 관리들이 이유 없이 중국을 악마화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무 우리가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둘째는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하기 전에 하는 합의니까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아무나 해가지고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아니야 이렇게 버리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는 대만 문제를 이 관세와 연계시키지 말아라. 이 세 가지 요건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 대만 문제는 이건 좀 다른 문제니까 이 앞에 두 가지 문제에 미국이 나름대로 또 대응을 한 겁니다. 화답을 해준 거네요. 화답을 한 거라서 전혀 엉뚱하게 이루어진 거는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그리고 지금 뭐 나오는 얘기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무역 합의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지금 본인의 그 소셜 계정 있잖아요. 트루스 소셜에 밝힌 내용을 보면은 보니까 이제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10시, 그럼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 백악관 집무실에서 국가 대표들과 주요 무역 합의와 관련한 기자회견 열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무역 합의한 국가를 이제 공개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영국이 첫 번째라고 하네요. 영국은 당초부터 상호 관세를 그렇게 크게 부과받지 않았고 EU에서도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큰 포괄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합의를 가지고 뭔가 기준점을 잡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이전에 플라자 합의라는 아픈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깊게 나가지도 못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은 일본 자동차의 미국 진출 이 부분을 좀 제어하고 일본이 미국 자동차를 많이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은 일본의 일관된 입장은 팔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 달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선 협상 대상국을 몇 국 지정을 했고 그리고 뭔가를 이 협상이 흐름대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역시 영국이 상호 관세도 가장 적게 그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혹시 스위스에서 중국 측하고 만나기 전에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도 보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중국 같은 데도 일본과의 합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봤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무역량도 많고. 그런데 지금 사실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데로 약간 눈을 돌려서 이거를 영국과의 합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90일간 하여간 뭐 70여 개국과 하는데 사실 하루에 하나씩 해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하루에 한 2개씩은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게 메시지 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이 계산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예.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중국에 부과한 고율의 145% 관세 먼저 선제적으로 처리할 일은 없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예. 항상 그 이제 신경전이 오갔죠. 그러게요. 우리가 미국이 만약에 중국과 대화하려고 한다면 그 145% 관세를 없던 걸로 하고 테이블에 앉아야 얘기가 되는 거지. 네. 이제 그거에 대한 화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다. 내가 그러게요. 지켜보면서 할 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보편 관세 10%는 그대로 유효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10% 관세는 밑에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없애주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협상의 도구로 삼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90일간 유예하지 않은 중국, 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또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중국도 이걸 당연히 알죠. 네. 알지만 그런 얘기를 표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9일부터 12일까지 제3국 스위스에서 만나고, 또 그 허리봉 부총리가 프랑스를 간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이 연계선상에서 예. 중국도 미국에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미국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EU,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이제 EU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와 또 이 소위 관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 통상 협력 논의를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지금 여전히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다. 아직까지 신경전. 뭐 봐야 그래서 되겠죠. 일각에서는 이번 스위스에서의 만남 자체에 큰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1차 1기 행정부 때 네. 중국에 대해서 45%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이제 25%에서 정리가 되면서 서로 이제 무역 협정을 맺었잖아요. 그 기간이 1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무리 2기에 이렇게 빨리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금방 그리고 중국이 그때보다는 또 달라진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거고. 버티기도 쉽다면서 중국 버티기도 예.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워낙 전 세계가 미중 간의 이 두 나라 간의 싸움이 그 백열화되니까 많은 국가들이 불안해하잖아요. 네. 실제로 아시다시피 중미가 전 세계 미중이 전 세계 GDP의 43%, 소비 시장의 45%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 두 나라의 움직임이 전 세계적인 경제 무역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두 나라로서 뭔가 메시지를 줄 필요는 있는 거죠. 이게 다시 잘못되면은 수습이 불가한 그렇죠. 상황으로 가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 그 회의가 구체적인 성과는 안 나오더라도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뭔가 대중 초월 관세 역량 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선 굉장히 줄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올해 10월부터는 이제 미국에서 중국 수입품뿐만 아니라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입항 수수료를 굉장히 크게 네. 올린다라고 하네요. 그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전 세계 조선, 특히 벌크선 이런 운송선 같은 거를 비롯해서 한 51%를 네. 중국이 제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선박은 톤당 50불을 지금 부과를 했거든요. 네. 1톤에. 그런데 이런 배들이 수만 톤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배 하나당 100만 불에서 150만 불의 입항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코스트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또 다른 관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10월부터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해외 외국 선박사더라도 중국 배를 가지고 운송하는 데는 1톤당 18달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양한 형태로 중국의 국제 해운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완전히 말살하겠다라는 정책이거든요. 물론 중국도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는 걸 잘 알죠. 다른 네. 나라 배들로 이걸 갑자기 대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까지도 전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과민한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이 공격하는 것 이상의 공격은 중국도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원유도 수입해야 되고 네. 에너지도 수입해야 네. 되고 농산물도 수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극한 대치를 통해서 완전히 소위 얘기하는 상대방을 완전히 무릎 꿇리고 너 죽고 나 살기식의 이런 형태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트럼프 행정부 2기 때와 1기 때에 대해서 중국은 그동안 1기 때 경험해본 게 있어서 많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좀 다르다 이전과는. 네, 그래서 네. 많이 버틸 수 있다 네, 이런 네. 얘기들 많아요. 실제로 중국 경제 지금 어떤가요? 중국 경제도 굉장히 어렵죠. 지금, 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사실은 이게 단순하게 미중 간의 갈등뿐만 아니고 우리가 인류가 처음으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걸 겪었고 중국은 아주 특이하게 봉쇄 경제를 했어요. 그때 예,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 다 걸어 잠그고. 예,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자구책만을 그냥 버티기를 한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리오프닝 정책을 했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다시 개방할 테니까 들어와라. 그런데 그 코로나 팬데믹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문호를 열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데가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또 한 2년을 끌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는 사실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 하면 보통 이제 한 국가의 경제를 볼 때 우리가 내수, 투자, 네. 그다음에 수출, 무역 이렇게 세 가지를 보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그동안 40여 년간 고도 성장을 해온 이면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내수 부분이 50% 후반대를 담당을 했어요. 이 경제를.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사실 공장 가동이 안 되니까 취업도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건도 못 만들어내고 근로자가 급여가 없으니까 가처분 소득이 안 생기고 그래서 이제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리고 또 걱정이 되니까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저축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저축이라는 거는 결국 국가나 은행이나 이런 데서 현금이 있는 거니까 대출을 해줘서 새로운 뭐 기업 투자나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소비가 없으니까 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겨우 중국은 소위 얘기하는 고정자산 투자 중에 정부 투자 부문 이것만 가지고 온 거고 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중국을 지탱해 준 게 바로 수출 부분입니다. 네. 워낙 이제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과잉 생산이라는 말을 제조국이죠. 들을 정도로 예. 13년째 제조업 1위 국가고 네.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의 40%를 차지할 만큼 막강한 제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조력을 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도록 한 게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삼중고를 맞고 있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와 이거가.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중국은 어쨌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안 팔리면 재고가 쌓이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주문이 급감하고 컨테이너마다 항구마다 컨테이너가 쌓여 있고 선박의 조달도 용이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결국은 13,000달러 정도의 국민 소득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라는 이제 사실은 중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개발도상국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장기적으로 가면 미국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중국은 말씀하신 대로 체제적 속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우리를 너무 압박한다. 그래서 일단 버텨보자. 마침 또 애국주의, 네. 이 열풍과 우리가 그동안 미국의 압박을 견디면서 과학기술도 발전했고 나름대로 제조업 클러스터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니 일정 부분 견디면서 이걸 넘어가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견디고 있는 거지. 네. 사실 중국의 내부도 굉장히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게 공장이 가동되면 그 나오는 제품들이 수출이 돼야 될 텐데 어디로 지금 가야 되죠. 수출길이 네. 딱 막힌 상황이잖아요. 네,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를 했고 지금 시중에 192조 원 유동성 공급을 발표를 했는데 이건 결국에 정부 정책으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으로 내수를 부양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항상 목표가 이제 내수 부양인데 이게 지금 작년 9월 24일부터 중국이 경기 부양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 상반기까지 약 2천조 우리 돈으로 2천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하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그 소위 민생 경제에 직접적으로 가는 비용이 아니고 네.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부동산 버블, 네. 그다음에 주식시장 이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 증권 회사한테 지금 네. 관리 자금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민간한테까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조 위안 한 192조 정도를 네. 직접 풀었는데 그럼 그 전에 푸른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을 예. 풀었으면 예. 써야 되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저축해요?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풀렸는데 돈이 안 도는 유동성의 아.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아. 보통 중국 정도 국민 소득이면 네. 저축률이 30% 이하여야 되는데 한때 네. 50%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잠겨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 돈을 써야 되는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안 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 미래에 대한 경제 심리, 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국 경제가 조금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이 심리 지표 소프트 데이터가 뭔가 지금 하드 데이터를 선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심리가 불안하면 안 쓰고 이게 순환이 안 되고 네. 결국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맞습니다. 중국도 지금 그런 상황에 봉착해 그렇습니다. 있는 거네요. 그게 이제 지금 꽤 됐죠. 예.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있고 결국은 이제 돈이 원래 많이 있고 큰 기업이나 중산층 이상 계층은 일정 기간 버틸 수 있는데 네. 이제 민생 그렇죠. 부분이 네.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 뭐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네. 월 19만 원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6억 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풀리지 않으면 이게 동맥경화가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네. 그러면 돈을 많이 풀어도 거기까지 가서 그게 소위 실질 수요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수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예. 중국 정부는 3조 3천억 불에 대한 막강한 외환보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안 풀리는 안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해야 되는데 미국이 관세를 가지고 그걸 또 압박을 하니까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겉으로는 버티고 있지만 네. 제가 가끔 이런 표현하는데 일단은 숨 참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둘 다. 아 지금 물속에서. 네, 물속에서 숨 예. 참기를 하는데 누가 고개 내밀면 이제 뭐 얘기하려고. 근데 그거를 국민들을 가지고 실험하는 거는 미국도 잘못된 일이고. 그럼 지금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물속에서 네. 숨 참기 하고 예, 있는 거예요. 시진핑도 잘못된 일이죠. 이제 그거는 이 와중에 그런- 시진핑 지금 푸틴하고 정상회담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이 판을 깨고 네. 막 저렇게 움직이는 거는 국제 다자 질서를 깨뜨리는 네. 거다. 우리는 같이 힘을 합쳐서 다자무역 질서, 다자 국제 질서를 수호하자. 그리고 우리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마침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하루 만에 휴전시키겠다, 종전시키겠다 하다가 잘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푸틴도 나름대로 불만이 쌓여 있는 그렇죠. 상태니까 중국과의 어떤 이런 표면적인 네. 그런 이미지 관리 이런 예. 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이 대항 뭐 이런 네. 것들을 한번 큰 그림으로는 그려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나 이런 게 강성으로 나오고 그렇죠. 미국이 갖고 있는 게 중국과 미국은 1대1 관계는 아니거든요. 네. 미국은 이쯤 있고 예. 중국은 아직도 여전히 여기 있기 아. 때문에 쫓아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칼을 잘 휘두르면 되는데 잘못 휘두르면 이게 서로 다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런 구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어찌됐건 이제 미중 간의 그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방향 자체는 지금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네, 이제 보여진다. 하려고 가는 거죠. 네. 앞으로 연내 좀 어떤 결과 나올 수 있을지는 봐야겠네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미국 내부하고도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가 감세 정책 네.
한다고 그랬는데 예. 그게 맞으려면 이 네. 관세를 통한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트럼프는 신경을 쓸 거고요. 시진핑은 어쨌든 체면이 깎이지 않으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런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미지, 이거에 대한 접합점이 생겨야 아마 그 무역 협상이나 뭐 이런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은 퇴직연금 제도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화했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투자자분들은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김민영 과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니까 퇴직연금 제도가 올해로 출범 20주년, 생각보다 꽤 됐네요. 그런데 이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사실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려도 저도 헷갈리고 네, 시청자분들도 좀 어려워합니다.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2005년 12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돼서요. 올해 네. 출범 20주년을 맞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가 작년 말 기준으로 382조 4천억 원, 무려 전년 대비 13%가량 증가를 했는데요. 네. 5년간 2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직도 퇴직연금 그러면 익숙할 것 같은데 아직도 네. 개념도 어렵고 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DB, DC 같아요. 자체도 헷갈리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세 종류,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세 종류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네. 하는데요. 크게 확정급여형 DB형, 네. 그리고 확정기여형 DC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약자라서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약간 확정급여형을 이제 풀이하면 DB고 확정기여형을 풀이하면 DC고 네. 이제 뭐 개인형 이제 퇴직연금 이렇게 하면 IRP이긴 합니다. 그래서 먼저 퇴직 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어요.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를 DB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합의를 한 다음에 퇴직연금 계좌에 미리 납입을 해주고 이제 가입자가 알아서 운용을 하는 제도, 이게 DC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액공제로 가장 잘 알려진 이제 개인형 개인 납입금을 넣어서 운용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는데요. 일단 DB랑 DC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어떻게 이 적립금을 운용하느냐인데 네. DB는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을 해서 이제 퇴직금을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DC는 미리 준 다음에 근로자가 이제 가입자가 운용하는 역량에 맞게 퇴직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IRP 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퇴직금을 DB, DC를 가입했던 이 근로자가 퇴직을 했을 때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거든요. 네. 그 받는 용도뿐만 아니라 개인 자금을 보태서 개인 노후를 좀 더 풍족하게 쓰기 위한 그런 장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보니까 6월까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운영한 이후에 이제 입법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게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정확히 뭐예요? 지금하고 어떤 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네, 정부가 이제 아무래도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가 네. 가장 큰 화두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자문단을 출범시켜서 이제 하반기에 오는 6월까지 운영을 한 다음에 논의를 거쳐서 입법까지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계약형 제도입니다. 그래서 계약형 제도란 개별 가입자가 민간 금융회사랑 계약을 맺고 근로자가 스스로 투자를 하는 구조를 말씀드리는데요. 앞서
앞서 말씀드린 DB나 DC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 계약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각자 원하는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요. 정보의 양에 따라서 뭐 투자 경험이 적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수익률이 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는 원인으로 꼽히는 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주로 이제 가입이 되어 있거나 예. 아니면 또 원하지 않게 이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아무래도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고 그분들은 수익률을 못 가져가시는 거랑 같은 게 이제 이 계약형 제도인데요. 네. 이번에 도입하려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계약 구조는 근로자와 금융회사 간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연금 수탁기관이 가입자의 퇴직 적립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구조인데요. 가장 쉬운 예로 국민연금처럼 적립금을 한 대로 모아가지고 운용을 한다고 보시면 네. 되세요. 아무래도 개개인이 운용하는 게 아니라 모아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 큰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좀 실현을 할 수 있고요. 네, 또한 전문가가 운용을 하기 때문에 투자 자산을 원리금으로만 이제 비중을 두는 게 아니라 자산 배분을 통해서 기금 운용의 전문성 또한 발휘할 수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타 연금 제도보다 너무 낮은 이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입법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도 설명을 주시니까 뭔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훨씬 수익률 측면에서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제 퇴직연금 가입자 수익률 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원리금 보장형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인플레이션 감안하면은 별 수익이 없는 느낌? 맞습니다. 그런 느낌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물 이전 제도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네네. 실물 이전 제도하고 기금형하고는 수익률 비교 측면에서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실물 이전이라고 하면은 예. 일단은 그 지금 계약형 제도 안에서 사업자를 옮기는 거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공격형 투자자분들이 증권사로 많이 가고 그에 반해서 또 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은행에 넣으시는 것처럼 실물 이전과도 물론 연관은 있지만 네. 그래도 만약에 이제 운용 사업자가 기금형 제도를 도입한다면은 이제 정말 회사만 보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상품을 제가 고르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예. 네네. 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했을 때 수익률이 어떨까 한번 살펴보면은 네. 일단은 계약형인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말씀하신 대로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만 투자가 돼 있어서 수익률이 낮은데요. 네. 기금형을 도입하게 되면 전문가가 이제 수탁사의 전문가가 분산 투자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이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퇴직연금 기금이 푸른 씨앗이라고 있는데요. 예. 2024년 기준 연간 수익률을 6.52%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퇴직연금 2%랑 비교했을 때 좀 높은 수준인데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운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랑 마찬가지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건 사실인데요. 네. 원금 보장형으로만 운용을 하셨던 분들이라도 이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전문가의 선택으로 운용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네. 다만 현 시스템에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많다는 거는 이제 무관심의 영역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그만큼 원리금 보장 상품의 수요 또한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인지하고 바라는 투자 성향의 가입자에게는 수익률 증대보다는 마이너스가 싫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좋아진다고만 하면 괜찮겠지만 네. 아무래도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할 수 없는 내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이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퇴직연금 기금화, 그러니까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앞서 보니까 운용하는 주체가 이제 금융회사, 그럼 네. 이제 민간 기업도 다 가능해진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제 펀드 같은 구조인 것 같아요. 뭔가 기금을 다 모아가지고 기금화 시켜가지고 이제 운용한다라는 건데 이래서 이제 은행하고 증권사 간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하는데 왜 은행권에서 더 긴장을 하는지 네. 이 이유도 좀 알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기금형 제도가 도입되면은 기존의 계약형 제도에서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던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의 역할이 좀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은행권은 아무래도 수익률 경쟁에서 증권사에 비해 다소 열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유가 이제 현재 그 은행에서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 굉장히 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예.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의 절반 이상이 은행에 적립이 되어 있고요. 원리금 보장 상품의 비중이 높아서 수익률이 낮은 상황인데
다만 증권사가 지금 높은 이유는 투자 상품이 주요하고요. 그리고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 증권사를 많이 선택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다만 현재 계약형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가입자의 투자 성향을 반영하다 보니 아무래도 보수적인 성향의 은행을 거래하시는 분들에게는 수익률이 낮았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행권이 오히려 이 이점을 이용해서 발빠르게 민간 기업으로서 운영에 힘쓴다면은 오히려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기금 컨설팅을 한다거나 전문 운용력을 확충한다거나 하는 걸 통해서 기존 고객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복수 사업자가 이제 기금 리딩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기업들을 모아가지고 이 중소기업을 좀 락인을 한다거나 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지역을 묶어가지고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그 기회의 시장이 있다고 보기는 해요. 그리고 또 디지털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은행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서 기존 계약형을 쓰시는 고객들 그리고 기금을 쓰시고 있는 수요를 동시에 또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나중에 되면은 자연적으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원하시는 분들은 계약형을 계속 쓰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투자 성향으로 자동적으로 굴러가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금형을 한 금융기관에서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확실히 그 이제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은행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는 느낌이고 네. 증권사 상품은 좀 공격적인 상품이 많다 보니까 수익률은 기대할 수 있는데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금형 퇴직연금이든 어떤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서도 그런 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원리금을 보장하고 싶어서 고르는 사람들은 은행 이제 쪽으로. 네, 은행 쪽으로도 할 거고 그리고 은행에서 또한 같이 기금형을 한다고 하면은 예. 이제 그 또한 또 어떤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아, 그래서 은행권에서 좀 긴장을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고용부가 보니까 융자 지원한다.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아, 네. 그 이제 중소기업일수록 아무래도 재원 마련에 부담을 느껴서 이제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못한다는 시각이 있어서 네. 이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우리은행도 지난 2일에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퇴직연금 도입기업 융자 지원 협약 보증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금이 부담돼가지고 퇴직연금의 도입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고 하는 건데요. 네. 신용보증기금에 특별 출연금을 납부하고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 보증료를 차감해주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듯 혜택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뭐 이러한 혜택으로는 재원 마련에 좀 부담을 느꼈을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재원 마련에 도움을 얻고 이로 인해서 퇴직연금 도입의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 진짜 세상 좋아진 게 AI가 퇴직연금도 운영한다고 하는데 네. 그 이전에 저희 보면 한참 디폴트 옵션 이것도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네, 근데 네, 이게 네. 디폴트 옵션 도입 때도 여전히 보니까 원리금 보장률이 90%라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지도 좀 알려주시고 네. 이게 AI를 운영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방치된 자금을 줄이고자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마저도 초저위험 원리금 보장형 상품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품으로 다들 선택을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기대만큼은 수익률 개선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 27일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면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운용하는 새로운 연금 투자 방식인 일임형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시행을 했어요. 요즘 챗GPT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런 일상에서 쓰는 인공지능을 이제 퇴직연금 운용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하면은 로봇과 투자 자문가, 로보 어드바이저의 이제 네. 합성어예요. 예. 그래서 AI가 이제 운영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투자자의 성향, 목표에 맞게 자동으로 자산 배분 및 운용을 수행하는 온라인 디지털 자산 관리 서비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자신의 재무 상황, 투자 목표, 위험 선호도 같은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요. 로보 어드바이저가 이 방대한 금융 데이터와 시장 정보를 분석해서
그 고객에게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설계를 하고요. 이후 투자금을 주식이나 채권, 대체 투자 등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해서 펀드나 ETF 같은 거를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이제 AI는 24시간 가동이 될 수 있잖아요. 네. 24시간 사후 관리를 수행을 해서 시장 변화에 따라서 자동으로 리밸런싱이나 자산 배분배도, 재분배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로보 어드바이저는 주로 ETF 같은 저비용 투자 상품을 활용을 해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산에 분산하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좀 제공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IT로 운영되는 거다 보니까 사람 손을 타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존에는 뭐 자문형 어드바이저도 있었는데 예. 그런 거는 자문만 해주고 고객이 직접 운용 지시는 했어야 됐거든요. 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돈을 맡기면은 네. AI가 자동으로 선정해서 운용까지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 AI가 뭔가 그 고객의 성향을 좀 파악해서 네네. 제시를 해주고 그러면 그렇게 해줘 하면 알아서 운용을 다 해주는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공격 투자형이시고 네. 나는 테크에 관심이 있으면 이제 그쪽 분야에 맞게 조금 운용을 해주는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현재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고 DBDC는 안 되는 네, 거고? 안 됩니다. 그리고 연 900만 원까지만 가능하세요. 왜 900만 원으로 제한을 한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그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기존의 일임형을 또 도입하지 못했던 건 수익률이 과연 실질적으로 좋아지냐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향후 추이를 아무래도 지켜보려는 혁신금융 서비스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보통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이면 2,000 이렇게 했는데 딱 900으로 한 이유가 좀 궁금해요. 왠지 제 생각에는 세액공제가 900만 원까지인 아. 거의 느낌으로 해석이 되고 세액 있습니다. 공제 때문에. 네. 이제 이해가 되네요. 참 이게 퇴직연금은 매번 저희가 공부할 때마다 이게 어렵고 맞아요. 저도 뭔가 그 디폴트 옵션 도입됐을 때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요. 뭐 알림도 많이 오고. 맞습니다. 그런데 네. 뭐 퇴직연금 뭐 만기도 됐다 뭐 어떻게 뭐 해라 하는데 이게 그냥 흘려보내기 일수거든요. 이거 참 정보 과부하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퇴직연금 뭐 지금 보니까 종류도 많고 수익률도 내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일단 퇴직연금 가입하시려는 분들한테 어떤 것부터 알아야 되는지 좀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직연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자기가 이제 어떠한 투자 성향인지를 먼저 파악해 투자 보시는 성향. 것도 중요하시고 이제 아까처럼 내가 정보가 어느 정도 있고 내가 가입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네. 하시면 적극적으로 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네. 하지만은 한 가지 상품에 몰빵이라고 하죠. 네. 예. 이렇게 다 넣는 것보다는 예. 이제 분산하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잘 모르겠다 이러시면은 진짜 그 문자 이런 것도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예. 네, 그럴 때는 뭐 은행이나 아니면 뭐 다른 금융사의 전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젊으신 이게 참 분들은- 유선 전화도 네. 요즘 연결이 어렵고 맞아요. 다 보면 이제 앱을 통해서 그 네. AI한테 먼저 상담을 받으래요. 챗봇 네, 말씀하시는 챗봇. 근데 거죠. 그 챗봇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렇다고 무작정 찾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처음에 내가 어떻게 처음에 잘 모르신다면 예. 사실 저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원리금.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시고 차근차근 비중을 이제 이 원리금 보장 상품을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안전자산에 일단 방치하지 말고 넣어두신 다음에 차근차근 줄여가시면서 위험자산인 주식형이나 아니면 대체자산 같은 거를 조금 늘려가시면서 네. 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네. 내가 이제 가장 그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핵심 자산을 하나 두고 말 그대로 코어.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위성 자산으로 해가지고 요즘 시장 상황이나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마저도 싫으시다면은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거 이용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은행 어플 같은데 보면은 이런 안내장에 포트폴리오가 또 짜여져서 예. 소개되어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막 자산 비중도 다 알려주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런 걸 이제 자문 삼아서 운용 지시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아무래도 퇴직연금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 수익률을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이렇게 3년 수익률, 5년 수익률을 보시면서 이제 차분히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앞서 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수익률이 높은 게 자산운용사 쪽인데 네, 자산운용사 쪽이면은 좀 뭐 운용 수수료도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기금형 이제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앞으로 도입하려는 기금 제도 같은 경우는 무슨 사업자가 어디가 선정이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은 아무래도 민간 사업자들이 여러 군데 경쟁을 하면서 점차 자산운용사라고 뭐 높고 증권사라고 낮고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점점 경쟁을 하면서 보수나 수수료율도 이렇게 수렴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